지금부터 이제 4회 동안, 4번 동안에 이제 화학 전체를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쫙 훑어드릴 건데요. 이거를 듣고 만약에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암기까지 되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화학에 대한 감각과 실력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 수험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 뭐 그러면은 방법은요. 그렇다 해서 화학을 포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뭐 화학을 딱 제끼고서 화학은 일자로 긁어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화학을 일자로 긁을 정도면 많은 과목을 일자로 긁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을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최소한 요건 외울래요 하는 것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서 거기서 걸리는 것만이라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작전으로 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무슨 말인지 만약에 원활하게 이해가 되시는 수험생들은 제가 볼 때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하게 잘 이해가 되고 이거 뭐야 이렇게 쉬웠나?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느낌이 온다면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야, 나는 화학은 담 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얘가 요것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갈래요? 라고 할 거예요. 가다가 그랬을 때 그것만 암기하고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걸리면 푼다. 그러면 최소한 한 3, 4개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3, 4개는 2개는 확실히 걸립니다. 왜요? 그냥 전부 다 2번으로 찍어도 2개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는 확실히 걸리고 그 중에 1개 내지 2개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내려 긁는 것보다는 1-2개 더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 강의 만에 1-2개가 더 맞는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나머지 3과목은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럼 지구과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는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만약에 물리도 안 되고 생물도 안 되고 화학은 이렇다. 끝났잖아요. 그냥 올해는. 이제 50일 남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수험생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욕심은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과목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미련을 못 버리고 4과목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또 못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을 못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리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볍게 이 정도 맞는다면 4과목 다 이러면 뭐 너무 좋죠. 뭐 이러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이상적인 얘기고, 뭐 어떤 과목은 이렇게 맞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맞고, 그래서 이런 과목이 만약에 한 3과목쯤 된다면 그때는 뭐 자연과학은 너끈하게 합격하는 거니까 그런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50일 남았습니다. 공부할 것은요, 당연히 법 과목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법 과목에서 90점대를 갖다 받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는 방어 과목과 선택 과목을 잘, 공격 과목이냐 방어 과목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여서 나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계를 잘 잡아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지금부터 4번 동안 갈 겁니다. 4번 동안 갈 거고, 속도는 장난 아닐 거예요. 속도는 장난 아닐 텐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프린트 요거 나왔죠. 토탈에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38페이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림은 내가 타이핑 칠 방법이 없었고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수업 시간에 일단 알려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자, 제목이 뭐냐? 금속입니다. MPBP예요. 단독으로 시험 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처음에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금속끼리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금속끼리 비교할 때만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연결 지으면 섞으면 안 돼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고 싶다. 그럴 때, 자, 첫 번째, 금속의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두 번째, 자유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거리가, 즉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작을수록입니다. 자유전자기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큰 거예요. 뭐는? 금속은요. 다른 거랑 섞으면 안 됩니다. 금속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더라. 일단 암기가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러면 자 자유전자가 뭐니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금속들이요. 전이금속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 원소들. 뭐 리튬,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얘는 원자과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고요. 전이금속들 예를 들면 전이금속 하면은 우리가 흔히 관심 있는 게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거든요. 21번부터 30번 아연까지 전이금속들은 얘는 자유전자가 콧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자, 외우자.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자유전자는 뭐를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형 원소, 뭐 리튬, 소디움,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때는 원자과 전자다. 그 다음에 전이금속은 콧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리튬, 소디움, 그 다음에 포타시움. 셋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얘들의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전부 다 전형 원소, 원자과 전자가 자유전자죠.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한 개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딱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탁 넘어왔습니다. 반지름이 작으면 녹는 끓는 점이 큰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작습니까? 리튬보다는 밑에 소디움이, 포타시움은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렇게 순서를 보여줍니다. 라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디움에서의 녹는 점, 끓는 점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자, 정리해 봅니다. 누가 제일 클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 자유전자부터 보라. 그러니까 자유전자 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원자과 전자 2개죠. 원자과 전자 하나죠.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까?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랬더니 원자과 전자가 3개? 하고서 나한테 되물으면 그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이 절대 공격 과목은 못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의 상황은 공격 과목이 아니라 방어 과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방어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들어간, 아니 공부를 1년을 해도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난 참 진짜 보면은 좀 참 깝깝한 수험생들이 가끔가다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됐죠? 되셨습니까? 자, 전이원소 잠깐만 가볼까요? 전이원소.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놈 누굽니까? 헛전자가 거기 서브노트엔, 이 프린트엔 없습니다만 한번 애드립으로 가보죠. 자, 헛전자가 제일 많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 맞죠? 그럼 헛전자가 제일 많은 놈 누굽니까? 24번 크롬 맞아요? 24번 크롬 전자배치가 아르고닌 전자배치에 4S1 3D5의 예외죠. 4S1 3D5의 예외를 갖는 24번 크롬입니다. 알아들으면 당신은 전략이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방어입니다. 그러면 자 가봅시다. 24번 크롬 헛전자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5개니까 헛전자가 6개로서 제일 많죠. 21번부터 30번 중에.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크롬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그 옆에 있는 바나디움이 제일 크다라고,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24번 크롬일 것 같은데 바나디움이라 이거예요. 근데 5주기, 6주기는 이건 4주기 전이 원소고요. 5주기, 6주기는 크롬적인 몰리브덴, 텅스텐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전형적인 방법대로 몰리브덴과 텅스텐이 제일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이 원소는 4주기 원소는 누가 제일 크다? 바나디움. 5주기는 몰리브덴, 그 다음에 텅스텐이라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이걸 알아들으시면 당신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헛전자가 없으면 되죠. 헛전자가 없는 놈이니까 누구겠습니까? 30번 아연족이죠. 아연이죠. 아연은 전자배치가 아르고닌 전자배치에
4s2 3d10이잖아요. 4s2 3d10이다 보니까 호전자가 없잖아요. 호전자가 없으니까 녹는 점이 끓는 점이 제일 낮겠죠. 제일 낮으니까 아연족이 누굽니까 하면 아연, 카드뮴,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아연과 카드뮴, 수은 이런 놈들은 녹는 점이 무지하게 낮은 놈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낮은 건 누굽니까?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리퀴드의 성질을 보여주죠.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액체입니다.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인 상황. 그게 누굽니까? 수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정도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거 일단 녹는 점과 끓는 점 이 정도까지 같이 뻗어봤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이건 지금은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이죠. 자, 이온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게 합니까? 앰피어 BP. 이온 결정의 앰피어 BP는 어떻게 비교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서브노트에 왔다 갔다 할게요. 알았지?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가려고 지키려고 노력할 건데 애드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이거 그냥 막 애드립 할게요. 서브노트에 나눠준 프린트 6페이지. 6페이지 하단부에 보세요. 제일 밑에. 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온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격자 에너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예, 거기 보면 20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보시죠. 이온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게 이건 금속끼리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때와 이거 비교할 땐 다른 내용인데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아하 이거죠. 예를 들면 NA가 있고 CL이 있다 요거잖아요. 이게 이온 결정입니다. 그래서 Na 양이온과 Cl 음이온 간의 이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럴 때 이온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요 결합의 세기인데 이 결합의 세기가 세면 센 겁니다. 이때 이 결합의 세기 힘이란 것은 K R제곱분의 Q1, Q2거든요. 결합의 세기는 쿨롱 힘 K R제곱분의 Q1, Q2. 이 식 외워야 합니까? 아니요. 외워갖고 써먹을 만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F 이꼴 뭐라고요? K R제곱분의 Q1, Q2라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F 이꼴 K R제곱분의 Q1, Q2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힘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크거든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이게 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러면 자 이온 결정끼리 비교해 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비교하나? 전하량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큽니다. 이걸 먼저 비교하고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그땐 거리 봅니다. 그래서 거리는 작을수록 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온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온 결정끼리 비교할 때 얘기해요. 이온 결정끼리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한다. 이건 뭐끼리 비교할 때? 금속끼리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거랑 막 짬뽕 시켜서 섞어갖고 화학을 갖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정치 없는 과목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게 아니라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금속끼리 비교할 때 쓰는 원리이다. 요거는 이온 결정끼리 비교할 때 쓰는 원리이다. 그때 이온 결정끼리 비교할 때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요. 아셨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NaCl과 NaF 중에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NaCl, Na 양이온, Cl 음이온, 전하량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도 Na 양이온, F 음이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량은 어때요? 같으니까 신경 쓸 게 아니다. 두 번째, 거리 팩터로 갑니다. 거리, Cl 음이온과 F 음이온 중에 사이즈가 작은 놈은 F 음이온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노라 이 얘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화학이 주 전력 과목, 이게 분명히 전력 과목 맞는데 얘도 전력 과목이라고 그랬고 자네는 전력 과목인가요? 아 방어 과목입니까? 알아들어요 지금 하는 말? 그러면 전력 과목입니다. 자네는 전력인가요? 방어인가요? 방어 과목이에요? 아 그냥 초방어에서 4개만 맞으려고 온 겁니까? 아 방어인데 최소한 5개.
그게 뭔 방어야. 영재가 중간 과목이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법 과목을 잘 보면 됩니다. 그죠? 100점 100점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따져보면. 근데 100점 100점이 불가능하니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정 성적은 받아야 되겠죠. 자, 이건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테스트 또 한번 해봅니다. MgO하고 Na2O 중에서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크겠습니까?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MgO, Mg 이가 양이온, O 이가 음이온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량이 얼마야? 플러스 2 마이너스 입니다. 얘는 NA는 1가 양이온이고요. O는 2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누가 전화량이 커요? 전화량은 얘가 큽니다. 볼 것도 없이 얘가 큽니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정끼리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내가 옆에다가 필기해놨죠? 이온 결정의 NPBP와 순서 뭐가 똑같니? 격자 에너지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격자 에너지의 순서와 이온 결정의 NPBP는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온 결정인 걸 딱 갖다 놓고 다음 중 격자 에너지가 큰 놈은 하고 물으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몇 페이지? 6페이지에 20번 하단부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라고요. 알아들으셨나요? 요거는 어떨 때 비교할 때 쓰는 거라고요? 금속일 때 이렇게 비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정일 땐 이렇게 비교한다. 되셨죠? 그러면 공유결합성 물질일 땐 어떻게 비교하나요? 라는 것도 아예 그냥 나온 김에 애드립으로 가봅시다. 자, 1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완전히 애드립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연습해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오지 않았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막 가지요, 뭐. 왜? 이젠 최종 정리인데. 자, 14페이지 보시면 액체 분자 간의 힘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결합성 물질일 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공유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보통 비슷하거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보통 비슷한데 차이가 약간은 납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말까 지금 갈등 때리네. 한번 해보죠, 뭐. 주전력 과목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 그러면 저 공유결정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공유결정은 이거죠. F2라는 분자가 공유결합성 물질 맞죠. 그리고 또 F2라는 분자가 공유결합성 물질이니까 이거죠.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죠. 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액체 분자와 액체 분자 사이에서의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요 힘이 크면 클수록 아하 BP가 높다 이거죠. 액체 분자와 액체 분자 사이에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뭐가 또 기화열은 어떻습니까? 기화열도 크다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증기압은 어때요? 증기압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액체와 액체의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 높다 기화열. 기화열은 다른 말로 하면 증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증발 엔탈피라고 교재에 혹은 기출문제에 증발 엔탈피라는 표현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화열, 증발열, 증발 엔탈피 같은 개념이고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 높다, 기화열 크다, 증기압 작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액체일 때는 임계 온도 높다. 임계 온도 높다. 액체일 때는 점성도 크다. 액체일 때는 표면 장력도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공유결합성 물질일 때 비교하는 얘기예요. 공유결합성 물질일 때 다음 중 끓는 점을 비교하십시오. 그럼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하는 겁니다. 액체와 액체 사이에서의 분자 간의 힘, 분자와 분자 사이의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해 주는 거라고요. 분자 간의 힘을 비교했었을 때 이 분자 간의 힘이 크다. 자, 암기해 줘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이렇게 외웁니다. 끓는 점, 분자 간의 힘이 크다. 끓는 점, 높다. 기화열, 증발열, 크다. 증기압, 작다. 임계온도 높다. 점성도 높다. 표면 장력 크다. 이렇게 비교를 암기가 딱 되어야 있어야 돼요. 알았죠? 머릿속에 딱 아주 박혀 있어야 합니다. 딱 박혀주면은 자, 한번 가봅니다. F2CL2 Br2 I2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하는 겁니다. 분자 간의 힘은 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 전부 다
비극성 분자 맞죠? 비극성 분자니까 작용하는 요 분자 간의 힘을 요 분자 간의 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 분자 간의 힘을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분자 간의 힘인 겁니다. 비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 이름이 뭐라고 한다? 분산력. 분산력은 극성이든 비극성이든 모든 분자에 다 존재하죠. 모든 분자, 마치 만유인력 같은 겁니다. 분산력은 마치 만유인력처럼 극성에도 존재하고 비극성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은 특징이 뭐냐? 전자수에 비례하거든요. 전자수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합니까? 분자량이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는 거고, 분산력이 분자 간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갈수록 당연히 분자량은 뭐 이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분자량은 당연히 커지는 거죠.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분산력이 분자 간의 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끓는 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점점점 BP도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온에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죠. 끓는 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미 끓어버렸어요. 이미 끓었으니까 상태가 뭐야? 기체죠. 이미 끓었노라 기체. 그지? 그래서 F2와 CL2는 25도씨 상온에서 기체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의 범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BR2는 리퀴드죠. 가장 안정한 연력 극장 상태는 BR2는 리퀴드. 표준 생성열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I2는 솔리드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 결합성 물질을 따질 때 비교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심심하니까. 자, 더 나가 봅니다. CH4, CH3, CH3 에탄, 프로페인, 프로판. 아직도 그거 질문 안 해도 되지, 안 할 거지 이제. 너 그때 나 쇼킹했어. 지금 프로판하고 프로페인이라고. 그래. 발음 기호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 자, 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 쭉 내려갑니다.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내려갈수록 비극성 분자 당연하고요. 비극성 분자니까 당연히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뭐. 분자량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분자량이 커지고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도 커지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려갈수록 끓는 점도 역시 높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탄보단 에탄이, 에탄보단 프로판이, 프로판보다 부탄이 탄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분산력으로 비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뭐라는 중이에요 내가? 공유결합성 물질에 관련된 끓는 점, 녹는 점을 비교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금속에 관련된 녹는 점, 끓는 점. 두 번째 점프 살짝 해서 20페이지에서 20번에서 이온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성 물질을 비교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나가봅니다. 자, 예를 들면 C5H12다. C5H12 이제 막 나갑니다. 그냥 애드립이야, 애드립. 예, 막 나가는 왔다 갔다 그냥 짬뿌냐, 개짬뿌냐 이래저래 유기도 갔다가 일반학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그냥 개짬뿌 내 맘이야 그냥. 예. 그래야 요약 정리지. 그죠? 여러분들이 글씨 못 읽어서 책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글씨는 누구나 다 읽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C5H12 불포도 0이죠. 알아듣나요? 그러면 유기화학을 한 친구. 못 알아듣나요? 그러면 불포도 0. 그냥 알칸입니다. 그냥 알칸. 알칸입니다. 탄소 개수가 5개입니다. 가능한 구조는 아나뚜와 수완누와 투와 이렇게 가는 놈이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곁다, 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3가지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3가지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놈들을 갖다가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할 때, 자, 얘들은 C5H12, C5H12, C5H12 분자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자량은 똑같아. 분자량은 동일해. 분자량은 같은, 분자량이 크다 작다가 아니야. 분자량이 동일이야. 근데 얘는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이야.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은.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은 분산력인데 분자량이 동일해. 그러면 분산력도 거의 똑같으니까 끓는 점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끓는 점이 차이가 나거든. 왜 차이가 납니까? BP의 순서대로 가보십시오 하면 BP 얘가 1등이거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거든요. 끓는 점의 순서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얘는 이 분산력이란 개념은 분자의 모양에도 의존하여서 이 모양은 널찍하게 생겼죠. 그러면 얘가 그 옆에 있는 분자도 역시 길쭉하게 생겼겠죠.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많이 합니까? 요게 인터랙션이 뭐예요? 분자 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더 커지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요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브노트 거기다가, 아니, 그 노트에다가 살짝 필기를 좀 해놔줄 수 있겠어요? 거기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14페이지에 그런 말 없잖아, 그지? 네, 없으니까 좀 적어놔 주세요. 14페이지 있어요? 있어? 왜 있네. 그 말은 있네, 말은. 그런 말이 있네. 그런 말이 살짝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거, 얘를다가 한번 적어놔 주십시오.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자, 이거는 뭐가? 뭐 때문에? 왜 얘가 1등, 끓는 점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터랙션을 많이 하니까, 분자 모양이 널쩍해서 인터랙션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끓는 점을 높여주는 성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기출문제 어저께 풀어준 거에 나왔던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놈이 왜 높은지, 끓는 점이 높은지를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조금 다르죠. 녹는 점은 어떤 경우가 큰 거냐? 대칭 구형인 분자가 큽니다. 대칭이면서 구형인 분자가 잘 쌓이거든요, 결정에. 대칭 구형인 분자가 결정에 착착착착착 잘 쌓이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큰 겁니다. 그러면 대칭이면서 구형인 분자가 세 개 중에 누가처럼 느껴지십니까? 대칭이면서 동그랗게 생긴 놈. 그래서 요 놈이 1등이에요, 녹는 점은. 그리고 2등이 얘, 3등이 얘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암기가 되어야 돼요. 이건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암기해 놓고 들어가십시오. 방어 과목. 오케이? 그러니까 C5H2에 12의 구조이성질체 3가지가 있고 끓는 점 1등은 제일 길쭉한 놈, 녹는 점 1등은 제일 뭉툭한 놈. 알았죠? 순서까지 외우면 너무 좋고 순서까지 못 외우겠으면 최소한 끓는 점 1등은 제일 길쭉한 놈, 녹는 점 1등은 제일 뭉툭한 놈. 알았죠?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군계합성 물질에서 녹는 점, 끓는 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영역을 하는 게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소결합이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있으면, 수소결합은 누구에 있냐? 질소, 산소, F에 붙어 있는 놈일 때만 수소결합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질소, 산소, F에 수소가 붙어 있었을 때에만 수소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HCl 수소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건 수소결합이라고 안 불러요. 분자 간의 힘은 이건데, 이게 분자 간의 힘인데, 수소결합도 역시 분자 간의 힘인데, 요거는 HCl처럼 3주기 원소일 때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소, 산소, F에 수소가 붙어있는 놈일 때, 예를 들면 질소에 붙은 놈 뭐 있습니까? 수소가 바로 붙어있는 화합물 아는 거 뭐 있어요? 암모니아. 그렇죠. 그러니까 NH3와 NH3 간의 요 분자 간의 힘, 요걸 갖다가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질소에 수소가 바로 붙었을 때 분자 간의 힘,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아민 같은 것도 그렇죠. 이렇게 인터랙션, 이 인터랙션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고, 자, 산소가 수소가 바로 붙은 물질은 대표적으로 물이죠, 뭐. 그래서 물과 물 사이의 이 인터랙션,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고, 또 대표적인 거 알코올이죠. 알코올과 요 수소와 요 H와 관계 인터랙션을 갖다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이런 놈들도 카복실릭 애시드죠. 카복시산 같은 놈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죠. 또 F가 붙어있는 수소가 바로 붙어있는 물질 전형적으로 HF입니다. 그래서 HF와 HF 사이의 요 분자 간의 힘, 요걸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소결합은 반드시 이주기 원소인 질소, 산소, F의 수소가 붙어 있어야만 수소결합이에요. 요 수소결합은 말이에요. 수소의 사이즈가 무지하게 작거든요. 무지하게 작다 보니까 질소 쪽으로 수소가 가까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산소 쪽으로 수소가 가까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자 간의 힘은, 이 분자 간의 힘들은 무지막지하게 큰 거거든요. 분자 간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개념이거든요. 끓는 점 무지막지하게 높다. 끓는 점 높다. 기화열 크다. 진기압 작다. 표면 장력 크다. 점성도 크다. 임계온도 크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소결합이 존재하면 끓는 점이 현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수소결합이 없는 놈에 비해서 끓는 점이 현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최소한, 자, 이제 순서에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꽂아야 합니다. 끓는 점에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는 중입니다. 자, HF, HCl, HBr, HI의 끓는 점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자, 딱 보는 순간 먼저 딱 제낄 게 나옵니다. 1등 누구? 그냥 HF입니다. HF는 뭐가 있으니까? 수소결합이 있으니까 그냥 딱 제껴놓고 당신은 그냥 1등이에요. 1등으로 임명합니다. 끓는 점 1등 끝. 나머지 2등, 3등, 4등이 어이 화학 만점 한번 노려보는 수험생 2명 꼭 두 사람 만점 그 받기를 그 만점에 1조 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다른 거 웬만큼 풀고 나서 화학 만점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한 개 받았는데요. 화학 만점 받으면 뭐냐? 그거 화학 만점 받지 마라 차라리. 자, 2등 누굽니까? 그렇죠. 2, 3, 4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HF는 왜 1등입니까? 얘는 왜 그래?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로 비교하는 겁니까? 분산력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분자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얘들은 수소결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끓는 점의 순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HF 1등 딱 제껴놓고 나머지 전부 다 분산력으로 비교하여라 이렇게 된 거 됐어요. 자, 똑같은 겁니다. H2O, H2S, H2SE 끓는 점 1등에 대해서 가십시오. 그럼 1등입니다. H2O 수소결합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비교하라? 분산력으로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 되겠죠. 똑같아요. NH3 질소조 갖다 놓고서 딱 수소결합이 있으니까 1등이죠. 나머지 2등, 3등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브노트 몇 페이지까지? 15페이지 상단부 있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금속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정리. 녹는 점, 끓는 점에서 금속끼리 비교할 때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이온 결합성 물질 간에 비교할 때는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공유 결합성 물질끼리 비교할 때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때 분자 간의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수소결합이다. 만약에 수소결합이 없는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가 있으면 당연히 극성 분자가 큰 건 당연하고 이 정도 설명 안 해도 되죠. 비극성 분자끼리 비교할 때는 분산력으로 비교하는데 분산력은 분자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놈이 끓는 점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에 따라서 길쭉한 놈은 끓는 점이 높고 뭉툭한 놈은 녹는 점이 높다라는 관점까지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몇 회 아주 과거 캐캐 묵은 문제 중에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녹는적 끓는점 자연계에 있는 거 전체 다거든요. 이럴 때, 자, 과거에 루비디움 클로라이드하고 물 중에 누가 더 녹는적 끓는점이 높습니까? 이게 과거에 아주 캐캐묵은 기출문제입니다. 변리사. 자, 둘 중에 누가 큽니까? 학생들이 선입견 딱 그거는 물, 수소결합. 하여튼 녹는점 끓는점 하면 머릿속에 수소결합이 제일 먼저 떠올라. 그러니까 그냥 수소결합, 오, 컴온, 빡 지금 빡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루비디움 클로라이드는 이온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공결합성 물질입니다. 이건 공결합성 물질이에요. 이온 결정은요, NaCl의 녹는 점이, NaCl은 예를 들면 NaCl 소금 덩어리 녹는 점이 800도입니다. 녹는 점이. 물은 끓는 게 100도야. 물은 끓는 점이 100도인데 NaCl은 녹는 점이 800도예요. 비교거리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있으니까 얘가 제일 크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온 결정은 공결정에 비해서 무조건인 거야. 이온 결정은. 이온 결정보다 더 큰 게 뭐야? 애드립입니다. 그냥 나도 이거 연습 이렇게 안 해왔어.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가보고 싶습니다. 더 큰 게 뭐예요? 금속? 금속은 낮은 것도 있어요. 수은 같은 놈은 액체라 그랬잖아요, 상원에서. 그러니까 금속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텅스텐 같은 놈은 굉장히 큽니다. 아까 텅스텐이 제일 큰 거 보였잖아. 텅스텐 같은 놈은 큰데 이온 결정하고 그 녹는 점 차이가 비교가 까리까리해요. 그래서 그건 못 내.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확실히 큰 거 무조건 원자 결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원자 결정은 다이아몬드가 쉽게 녹겠지? 다이아몬드가 라이터 불 딱 같으니까 휘잉도가. 그게 다이아몬드냐? 어?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녹는 점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놈 해라. 그럼 원자 결정 찾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자, 금속끼리 비교할 때는 아까 그 원리, 이온결합성 물질끼리 비교할 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원리, 공유결합성 물질끼리 비교할 때는 또 분산력과 수소결합으로 비교하는 그 원리, 알겠죠? 전체적으로 비교는 이거라고요. 알겠지? 전체적인 녹는점 끓는점의 비교는 1등 원자 결정, 2등 이온 결정, 3등 공결합성 물질. 아셨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녹는점 끓는점에 관한 것은 이걸로 한 방에 싹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 잘 되고 있죠? 그래요. 자, 아유 지금 막 점프를 막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앞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옵니다. 다시 넘어오시면 자, 두 번째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이 있죠. 반응성. 자, 이렇게 F2보다 Cl2, Cl2보다 Br2, Br2보다 I2가 이건 반응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응성. 끓는 점, 녹는 점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반응성. 누가 반응을 잘합니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하고 막 짬뽕 시켜놓고 그러지 마세요. 자, F2가 제일 반응성이 크고요. Cl2, Br2, I2. 그러니까 외울 때 반응성은 이렇게 외웁니다. F2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오케이. F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F2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는 점, 끓는 점하고 섞으면 안 돼요.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습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야. 알았지? 조금 전에 방금 했던 그 개념이고요. 이건 반응성입니다. 이때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에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이온이 가장 잘 되려는 놈이 누굽니까? 하면은 F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F2란 놈은 전자를 받아서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표준 환원전이 막 점프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개점프 그냥 와. 그러고 싶어요. 표준 환원전 값이 커요, 작아요? F2 표준 환원전 값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표준 환원전이가 제일 큽니다. F2란 놈이 표준 환원전이가 제일 커요. 이게 무슨 의미성을 갖느냐 하면요. 자,
이거 값은요, 선생님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고 여러분들은 값을 외울 필요성까지는 없어요. 근데 몇 볼트라고요? 2.87V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진 마시고요. 몇 볼트? 2.87V인데요. 그러니까 외워졌겠죠. 예. 제일 커요. 자연계 존재하는 것 중에. 이게 의미성이 뭐냐? 델타 G0는 공식 불러줄래? 얘랑 관계되는 관계식. 어휴, 잘합니다. 훌륭해요. 만점 한번 노려봅시다. 잘하고 있어요. 델타 G는 마이너스 NF 2제로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 값이 제일 큰 값이에요. 이 값이 제일 큰 플러스 값이면 얘는 무지하게 작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죠? 그러면 델타 G가 마이너스다. 그걸 갖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말해보면은요, 자발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이걸 우리는 자발적, 25도씨 상태에서는 얘가 1기압, 얘는 1몰 농도일 때 자발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발이다. 델타 G0가 마이너스면 자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자발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F라는 놈이 전자를 받아서 음열이 될 때 이 반응이 자발입니다. 이 반응이 자발이에요. 그럼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F2는 전자를 잘 받는 거죠. 전자를 잘 받으니까 다른 말하면 환원이 자발이죠. 그죠? 환원이 자발입니다. 그러면 F2라는 놈은 환원이 자발이야. 환원이 자발. 나는 환원이 자발이야. 강한 산화제 역할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F2라는 놈은 환원이 자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러면 자, 강한 산화제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외울 수 있잖아. 물론 뒤에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강한 산화제 찾아라. 표준환원 전이가 큰 플러스일 때 강한 산화제겠네. 표준환원 전이가 큰 플러스 값일 때 강한 산화제. 알았죠? 강한 산화제를 찾아라. 표준환원 전이가 큰 플러스일 때 다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얘는 아쿠아 상태입니다. 얘는 물에 녹은 상태야. 물에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강한 산화제의 순서를 찾을 때 이온은 아쿠아 상태일 때입니다. 이온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일 때의 강한 산화제의 순서는 표준환원 전이가 큰 플러스일 때라고요. 오케이? 강한 산화제.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게 관련됐으니까 한번 여기다 한 번에 가볼까요?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 거기 보면 10번에 산화제 환원제라고 써있죠. 10번에 산화제 환원제라고 써있는 거 그걸 갖다 한번 아예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강한 산화제에 대해서 갑니다. 강한 산화제란 것은요, 이건 환원이 자발인 경우입니다. 환원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강한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산화제를 찾는 방법은 지금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뭘 찾았어요? 지금 아쿠아 상태에서는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는 이제로 값이 뭐 하는 거라고요? 큰 값일 때, 큰 플러스 값일 때, 그때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2라는 놈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때 얘가 큰 플러스이기 때문에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고 환원이 자발이고 강한 산화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머릿속에 꽂을 수 있지? 두 번째,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기체 상태에서는 자, 예를 들면 어떤 기체가 있다. 얘가 전자를 받았다. 음이온이 된다. 그때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어떤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니? 전자친화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전자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소리죠.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이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잘 받는 겁니다. 많은 열을 방출해 주니까 이 중성 원자는 전자를 잘 받아주는 거야. 전자를 잘 받아준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전자를 받는 걸 뭐라 그래? 환원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환원이 자발인 거예요. 환원이 자발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하, 환원이 자발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온이나 얘가 기체 상태, 얘가 기체, 얘도 기체에서, 기체 상태에서는 누가 전자 친화도가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이 이게 큰 값일 때, 즉 많은 연을 방출시켰을 때 그 전자 친화도 그러면 뭐냐? 강한 산화제인 겁니다. 그러면 강한 산화제의 순서를 찾으라. 상태를 보고선 판단해야 돼요. 강한 산화제의 순서를 찾으라 했을 때 이온이 기체다. 그러면 전자 친화도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크면 강한 산화제, 산화제. 그럼 외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써놨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큰 것, 악화 상태에서는 표준 완전히까지 큰 것이 강한 산화제다라고 써있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산화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쿠아,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거 찾으면 됩니다. 또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기체 상태일 때는 상태가 뭐냐 이게거든요. 이게 미트리트의 과거에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떴거든요. 그래서 변리사의 강빠따 후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는 걸 요걸 모르고 그냥 내용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맞추면 그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정리해 주십시다.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 친화도가 큰 것이 강한 산화제.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는 녹은 상태, 물에 녹은 상태에서는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것이 강한 산화제입니다. 자, 우리가 환원제도 한번 해보죠. 환원제는 환원제니까 이건 뭐야? 산화가 자발이어야 되거든요. 산화가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 주어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는 전자, 이 들어가는 에너지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중성기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를 때려 주어서 전자 1몰을 내보내주고 양이온이 될 때 그때를 갖다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온화 에너지 과정은 전자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자, 느끼세요? 이게 작으면, 이온 에너지가 작으면 이런 얘기죠.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었는데 적은 에너지만 톡 때려줘도 전자가 훅 나갑니다. 그 얘기 아니야. 적은 에너지만 살짝 때려줬는데 전자가 뿅 하고 나가버려요. 전자가 잘 나간다죠. 이 에너지가 작다. 전자가 잘 나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화가 잘 된다죠. 산화가 잘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강한 환원제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 강한 환원제입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 강한 환원제다라는 거라고요. 또 이온이 악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리튬, 각하나마, 아라철, 수, 금운동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게 뭐예요? 이온화 경향이죠. 이리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거예요, 아니에요? 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거고 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겁니다. 즉 리튬은 이온이 엄청 잘 돼요. 리튬은 쉽게 리튬 양이온으로 아주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놈은 자연에서 리튬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리튬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NA도 NA 양이온으로 존재하지 NA 금속으로 존재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가 잘 나가는 거죠. 산화가 잘 되는 거죠. 산화가 잘 되니까 강한 환원제죠. 그래서 이건 얘가 악화 상태일 때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이 강한 환원제. 서브노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서브노트가 아니고 그거 뭐야? 3페이지에. 거기 보면 거기 읽어볼게요.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것, 악화 상태에서는 이온 경향이 큰 것이 강한 환원제이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변리사의 노기출. 그러므로 나는 강빠따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걸 갖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암기까지 되는 수험생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강한 산화제, 악화에서는
전자친화도가 아니 악화됐다. 기체 상태에서는 전자친화도가 큰 거. 그 다음에 악화 상태에서는 이온이 악화 상태에서는 표준 환원전지 값이 큰 거. 강한 환원제.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거. 악화 상태에서는 이온이 악화 상태에서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강한 환원제다. 꽂을 수 있겠니? 이해되냐? 너 방어 과목 아닌데? 너 화학 공부해본 적 있는데? 겸손이구나. 그래, 겸손하는 거 좋죠. 그래, 겸손한 자세, 그 수험생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대부분 다 자기가 아는 걸 과신하려는 수험생이 많지 겸손한 수험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겸손한 게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막 점프를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연결되는 걸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연결되는 걸 연결시켜서 그래갖고 한 방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것까지 됐나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은요,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물이라고 써 있습니까? 산화물, 금속의 산화물. 산화물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산소와 결합된 물질.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K2O, 뭐 Na2O 이런 겁니다. 예, 금속하고 산소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는 거야. 금속하고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금속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과의 결합이죠. 금속과 비금속과의 결합이니까 이를 갖다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거든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개의 K양이온과 O2가 음이온으로 해리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금속의 산화물 느낌상으로 가보십시다. Na2O 물에 집어넣었어요.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뭐가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H2O를 갖다 물에다가 풍덩 빠졌습니다. 느낌상으로 NaOH 같은 거 만들어지는 느낌이 오죠. 안 만들어 느낌이 안 오면 느낌 온다고 그래. 가정해줘. 그러면 NaOH가 산성, 염기성. 예, 그러니까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이다. 이것도 과거에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죠. 다음 중 물에서 염기성을 띠는 놈은 하고. 물에서 염기성을 띠는 놈을 찾아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이니까 얘 찾으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논리적으로 갑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야.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산과 중화 반응하겠죠. 산과 중화 반응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죠. 염기하고 산하고는 중화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니까 산하고 중화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해되는 거 맞지? 그래. 그러면 예를 들면 CuO라는 놈이다. 금속의 산화물 맞아요? 금속의 산화물 맞죠? 얘가 산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CuSO4 되겠지. 그지? CuSO4 되고 뭐 되겠습니까? H2O 되겠죠. 자, 이 반응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은 이건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뭐? 염기성입니다. 얘는 뭐예요? 산, 황산, 대표적인 황산. 금속의 산화물, 염기하고 산하고 만난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다. 미트리트 기출 문제 중에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네.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 아니겠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 과거의 미트리트 기출 문제의 지문 중 하나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하, 금속의 산화물이니까 산하고 중화 반응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염기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또 논리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금속성이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야. 그러면 금속성이 증가하면 금속성이 증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염기성도 증가합니다. 이런 건 논리적이네요. 그렇죠? 금속성 증가, 염기성 증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속성이 증가되는 순서 주기율표성에서 잡아라. 외웁니다.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하거나 내지는 전자친화도 이쪽에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you can do it. 자, 염기성 순서 KO2, Na2O, MgO. 금속의 산화물 맞습니까? 금속의 산화물, 금속의 산화물, 금속의 산화물의 물 속에서의 염기성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하면은 짱짱. 제일 오른쪽 있는 놈 누구가 되겠습니까? Mg겠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ANA 있고 그 밑에 포타슘이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순서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된 거 예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시나요? 3번에 예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 아유 다들 잘하네. 자 그러면 이번엔 비금속의 산화물 갑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자 비금속 산화물 예를 들면 Cl2O7 이런 겁니다. 뭐 SO3 이런 겁니다. 이런 놈 갖다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당연히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죠. 그리고 SO3 물이 녹으면 황산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성이죠. 그래서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면 산성입니다. 자, CO2. 자, CO2. 산성, 물에 녹으면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왜?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 공유결합.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산성. 물에 딱 녹으면 뭐로 바뀝니까? 이게 둘이면 H2CO3라고 부르는 탄산으로 바뀌니까 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면 산성이다. 비금속성 증가면 그러면 비금속성이 증가되면 당연히 산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비금속성 증가 순서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거든요. 오른쪽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산성도가 큰 놈은 누굽니까? Cl2O7과 SO3 중에 산성도가 큰 놈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S보다 Cl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라고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페이지 끝났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동원, 동부피의 동수, 영도시 1기압 22.4리터 속에 1몰 6.5 곱하기 12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몰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좀 살짝 쪽팔린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몰을 모릅니다. 그럼 뭘 아니? 말하고 싶은데, 몰에 관한 얘기는 최소한 1몰이 뭐죠? 개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죠. 그냥 1몰은 개수입니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불문합니다. 고체, 기체, 액체를 따지지 않죠. 항상 적용되는 개념인 겁니다. 1몰의 질량은 뭐라고 하죠? 1몰의 질량, 몰 질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자일 땐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O2가 1몰이 모이면은 O2의 질량 32g을 나타내죠. 그러면 O2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몰의 질량, 몰 질량은 분자일 땐 분자량이고 원자일 땐 원자량이죠. 그리고 NaCl처럼 이온결합성 물질은 원자, 분자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1몰의 질량은 분자일 땐 분자량, 원자일 땐 원자량, NaCl 같은 분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놈일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NaCl은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분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학식량이 58.5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분자량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별로 화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O2 16g은 몇 몰입니까? 하면 O2 16g 몇 몰? 0.5몰 하고선 바로 암산으로 되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아, 이거죠. 몰수는 16g을 얘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0.5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 기호로 씁니다. 얘가 뭐야? 현재 질량이죠. 질량, weight W, 분자량은 기호, molecular weight. 그래서 N은 N분의 W입니다. 그죠? 몰수는 N분의 W다라는 것을 거기 세 번째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번째, 우리가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STP에서는, STP는 0도씨 1기압입니다. 0도씨 1기압이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을 STP라 부르고, 0도씨 1기압에서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때의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면, 22.4리터는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죠.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질량은 1몰의 질량일 것 아니겠어요?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일 땐 분자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근데 STP에서는 그때의 부피가 만약에 22.4리터면 22.4리터는 1몰의 부피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질량은 1몰의 질량일 거고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겠죠.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여라 하면 밀도 곱하기 22.4만 되죠. 어떨 때만 이게 성립한다? 밀도 곱하기 22.4가 성립하는 경우는 STP에서만 성립합니다. STP가 아니면 이 식은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STP인지 아닌지를 갖다 명확하게 보고 나서 이런 식을 써먹어 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22.4가 성립하는 경우는 분자량 구할 때 어떤 기체의 밀도가 얼마였다. 분자량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STP 0도씨 1기압이냐 아니냐를 보고서 판단이 된다고요. 0도씨 1기압이다라고 딱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만약에 어떤 기체의 밀도가 만약에 1이었다. 그럼 분자량은 22.4 곱하기 1이니까 22.4g per 몰이 되겠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은 그때 써먹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예를 들면 두 개의 H2 가스가 이 앞에 있는 기수입이 2대 1대 1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앞에 있는 기수비가 당연히 몰비입니다. 몰비는 당연히 몰수니까 분자수거든요. 몰비니까 당연히 분자수의 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까지 성립한다? 얘는 만약에 얘가 10리터다. 그러면 얘는 5리터다. 얘는 몇 리터다? 5리터다. 얘는 10리터다. 2대 1대 1은 부피의 비까지도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는 부피의 비까지도 성립한다. 이 개념을 갖다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험에 부피 비계요 아니게요 라고 뜰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포스핀 pH3의 분자식은 pH3라고 한다. 포스핀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문제가 뜰 수 있는데 이거 기출문제 한 번만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요 개념으로 푸는 개념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되셨나요? 한계 반응물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다 소모되는 겁니다. 네, 다 소모되는 거 한계 반응물. 자, 그 밑에 예를 들면 C와 O의 질량비가 만약에 12대 30이었다. C와 O의 질량비가 만약에 12대 30이었다. 지금 뭐가 주어졌냐? 질량비가 주어졌거든요. 질량비를 갖다가 몰비로 바꾸려면 몰비는 몇 대 몇입니까? C와 O의 몰비는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바꾸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현재 주어진 질량비를 몰비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C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0이니까 12분의 12 하면 됩니다.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얘는 31을 얘의 원자량은 16이거든요. 산소는 원자량이 16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1대 2하고 나오죠. 그래서 1대 2가 바로 몰비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비를 몰비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량비가 몰비로 바뀌게 되고요. 몰비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니? 아하, 얘는 CO2라고 부르는 놈이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실험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자량만 알면은 아는 식을 분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실험식 이꼴 분자식이죠. 실험식과 분자식이 동일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식의 범주에서 그냥 뭐 이 자체가 시험에 뜨기에는 너무 쉬운 문제로 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질량비나 물론 질량비도 그렇고 질량 퍼센트비도 그래요. 질량비나 질량 퍼센트비를
몰 B로 바꿔주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누어준다라는 걸로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3페이지 보면 자, 산화수 가끔 가다가 산화수 부여하는 데 있어서 산화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산화수 부여. 자, 기본적인 틀부터 외웁니다. 중성이다. 산화수 이온은 이온이다. 산화수는 중성은 제로, 산화수 이온은 이온. 수소는 원칙 플러스 1입니다. 산소는 원칙 마이너스 2입니다. 1족은 원칙 플러스 1입니다. 2족은 원칙 플러스 2입니다. 17족은 원칙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산화수 부여의 기본 원칙. 산화수 부여는 단독으로 시험에 뜰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뭐 아보가드로 이런 거랑은 조금 집중도가 달라야 돼.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건 지겹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이 화학에서 제일 많이 공부했다면 맨날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비리 법칙, 맨 이 부분은 그냥 수십 번을 봅니다. 수십 번을. 그리고 전혀 안 보는 부분이 뭐예요? 3년기 전기화학, 배기화학은 안 봅니다. 뒤로 갈수록 지식이 희미해져요. 시험은 뒤에서 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런 데서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산화수는 조금 더 신경 씁시다. 원칙부터 외웁니다. 중성은 제로, 이온은 이온.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족은 1, 2족은 2, 17족은 마이너스 1.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원칙에서 잠깐만 얘기해보죠. 자, 예를 들면 제된 이가양연의 아연의 산화수는 제된 이가양연의 산화수란 말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된 이가양연에서 아연의 산화수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알겠죠? 산화수는 원자일 때 묻는 거지 분자 갖고 산화수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연의 산화수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연의 산화수는. 그럼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온이니까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구리 금속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중성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니까 산화수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화수가 0이고 그러면 구리 이가연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구리가 0짜리가 있고 플러스 2짜리가 산화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네요. 그죠? 어떤 친구는 0의 산화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러더라고요. 중성 원자일 땐 0의 산화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연 이가연에서 아연의 산화수란 말이 있는 것이지 아연 이가양연의 산화수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구리, 만약에 중성 원자일 때는 이건 제로, 얘는 구리 이가연은 구리의 산화수는 하면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N3 음연일 때 N3의 산화수는이란 말은 헛소리입니다. 그냥.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N3는 분자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N의 산화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N3 음연일 때 질소의 산화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의 산화수가 궁금합니까? 모르겠으니까 X를 놓자는 거죠. 3개 있어요? 3X죠. 전체 전압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질소 산화수를 모르니까 X를 놓고 3X라고 놓으면 3개의 X가 있고 전체 산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산화수는 이렇게 분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산화수는 분수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알겠지? 자, 예를 들면은 NO3 음이온에서 N의 산화수는 NO3 음이온에서의 N의 산화수를 갖다 얘기해보라. 그럼 모르겠으면 X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칙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가 원칙입니다.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그놈이 세 놈이 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X값은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노라라는 거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산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이걸 잘못 이해한 친구가 제된 이가연에서 제된 이가연의 산화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N3 음이온에서 N3 음이온의 산화수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산화수는 원자의 산화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얘야, 너 알아들었니? 예, 그래. 그 다음에 이건 원칙입니다. 예외는
예외는, 자, 예외. 지금부터 몇 가지 예외 외웁니다. 1번. 금속과 결합된 수소. 금속과 결합된 수소. 전기 음성도가요. 수소가 2.1이거든요. NA가 0.9쯤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 수소가 크거든요.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전자를 수소가 땡겨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성질을 보이느냐? NA가 플러스를 띄고 수소가 마이너스를 띄는 성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Na 양이온 수소 음이온의 이와 같은 성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금속과 결합된 수소거든요. 그래서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는 금속이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입니다. 금속이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라서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을 갖는 예외죠. 수소는 원칙적으로 플러스 1을 가져야 돼. 원칙적으로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마이너스 1이다. 되셨죠? 자, 우리가 H2O다 그러면 H2O다. 수소는 전기음수도 비교합니다. 자, 플러스 이거 얘가 작고 얘가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수소는 얼마? 플러스 1이죠. 그놈이 두 개 있죠. 산소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중성분자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X값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산소는 산화수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건 원칙적인 물질입니다. H2O 하면 원칙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화합물이 있죠. 과산화물이라고 부르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전기음수도 비교합니다. 산소가 크죠? 수소가 작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플러스 1 간다니까요. 누구만? 요거만 예외라니까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만 예외예요. 근데 이거는 금속과 결합된 수소가 아니니까 그냥 원칙입니다. 플러스 1. 근데 얘가 두 놈이 있죠. 근데 얘는 산화수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그 놈도 또 두 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죠? 얘는 제로죠. 전체 전화가 제로니까. 그러면 X값은 얼마 같습니까?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로다가 산화수가 변화됐죠.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과산화물일 때는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구나라는 거죠. 예외죠.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 과산화물일 때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되셨습니까? 오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다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네, 그래. 자, 일단은 그러면 과산화물 H2O. 자, 아주 흔한 물질 중에 KO2라고 부르는 물질. KO2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 스스로 만들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면 화합물을 지가 만들어 창제해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K는 일족 금속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족은 항상 플러스 1, 이족은 항상 플러스 2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예외입니다. 얘가 모르겠죠. 모르겠는 놈이 두 놈이 있죠. 그리고 전체 전화가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X값은 얼마가 같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건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산소의 산화수는 원래는 마이너스 2가 정상이야. 근데 마이너스 1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도 있고 이런 놈을 갖다 우리는 페록사이드, 이런 놈을 슈폭사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많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또 OF2라고 부르는 물질 한번 보시죠. OF2. O하고 F하고 만난 물질입니다. OF2. 자, 이때는 F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산소보다. 4.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할로젠은 17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놈이 두 놈이 있고 얘의 산화수는 난 모르겠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성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값은 얼마 가져요? 플러스 2가 같죠. OF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예외도 있네요. 이런 게 산화수의 예외입니다.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뭐밖에 없다고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밖에 없어요.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마이너스 1짜리인 페록사이드,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슈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많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특이한 예외 빼놓고는 전부 다 원칙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외 중에 하나가
Cl2O 같은 이런 화합물이 있다. 요번엔 Cl 2개와 O가 묶였습니다. O가 뭐냐? 3.5 전기 우선도, Cl은 3.0, 얘가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땡겨요. 그러니까 얘가 예외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 그러면 Cl의 산화수는 모르겠는데요. 그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짜리가 전체 유기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X값은 얼마 가져요? 플러스 1을 가지니까 어머나 Cl2O에서 Cl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의 할로겐적의 예외가 바로 이러한 물이에요. 할로겐적의 예외 Cl2O. 화합물까지도 웬만하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 알았지? 시험장에서 뭐가 예외다 뭐가 원칙이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 아니야. 화합물을 외우고 들어가셔서 웬만하면은 한번 정리된 대로다가 이렇게 쫙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9번, 10번까지 끝낸 거 되셨어요? 아까 10번 했잖아. 조금 전에 이거 또 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9번, 10번까지 3페이지에 10번까지 끝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반응식 완결을 원래 내가 이걸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틀렸다 해서 내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네가 틀렸다고 그랬잖아. 58회 때.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자, 반응식 완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화수법이 있고요. 반쪽 반응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산화수법, 반쪽 반응법 둘 다 산성 조건에서는 어떻게 한다, 염기성 조건에서 어떻게 한다, 둘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써 있는 대로 MnO 아이고 안 보인다 글씨가. MnO4 음이온 플러스 SO3 이가 음이온. 요놈이 MnO4 이가 음이온 플러스 SO4 이가 음이온이 되는데 이게 되는데 요 반응식을 염기성 조건에서 한번 완결 지어 보십시오. 산화수법으로. 산화수법으로 염기성 조건에서 요 반응식을 완결 지어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게요, 속도의 문제거든요. 경험해 봤잖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많이 안 써봤다는 증거거든요. 많이 안 써보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도 오래 걸립니다. 나도 오래 걸려요. 많이 안 써, 이런 문제는 시간이 안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렸는데 틀리면 눈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걸린 만큼 절대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식 완결시켜 봅니다. 먼저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점 찾습니다. 산화수, Mn 산화수 얼마입니까? 플러스 7인 거 딱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x 놓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7 맞죠? S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플러스 4인 거 보이세요? S는 모르겠으니까 x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세 놈 있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를 가지니까 플러스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Mn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6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산화수가 SO4 이가 음연에서의 S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란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 부르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아니 미쳤습니다. 이걸 환원이라 부르고,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 줍니다. 라고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준 다음에 자, 첫 번째 원자수 맞춥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원자수 맞추는 거예요. 원자수. 자,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종만 원자수 맞춥니다. Mn 몇 개? 하나. 여기 Mn 하나, S 하나, S 하나. 원자수 맞췄습니다.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종의 원자수를 갖다가 Mn 하나, S 하나, S 하나 맞춰놨어요. 두 번째 원자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먼저 산화수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화수 맞출 때 Mn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6으로다가 1감소됐죠. 산화수가 1감소됐고, S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다가 2 증가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얘는 1감소됐고 얘는 2 증가됐어요. 이럴 때 이렇게 곱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mn 들어간 거는 다 2를 곱해버리고 s 들어간 건 다 1을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mn 들어간 거 2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두 개의 mn, O4, 음이온 플러스 얘는 2를 곱하니까 SO3 이가 음이온 얘는 두 개의 mn, O4 이가 음이온 플러스 SO4 이가 음이온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산화수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감소, 2중 간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버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원자 이제 산소 수소 맞춥니다. 산소 맞추고 수소 맞춥니다. 산소는 뭐로 맞춰요? 물로 맞추고 수소는 수소 이온을 맞춰줍니다. 자, 산소 따져주세요.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요. 2, 4, 8. 산소 원자. 여기는 산소 원자 몇 개 있습니까? 3개니까 좌측에 산소 원자 11개 있죠. 오른쪽에 산소 원자 2, 4, 8. 여기는 산소 원자 4개니까 오른쪽에 산소 원자 12개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는 누구로 맞춰라? 물로 맞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한번 더 쓰는 건 너무 가혹행위라서 여기다가 물 하나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에 산소 12개, 오른쪽에 산소 12개 하고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 12개, 12개가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왼쪽은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2개가 존재하죠. 수소 원자가 2개 존재하는데 오른쪽은 수소 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소 양이온 하면 되죠. 이렇게 맞췄을 때 이 상태로 만약에 끝내면 이게 뭐냐? 산성 조건에서 맞춘 겁니다. 왜 산성 조건을 맞춘 거야? 수소 이온이 존재하니까. 수소 이온이 용역 내에 있다는 것은 산성 조건입니다. 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라 그러냐? 염기성 조건에서 맞추라 그랬거든. 그러면 염기성 조건에서 어떻게 맞춰줍니까? 하면은 수소 양이온을 없애면 돼. 얘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얘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물로다가 바꿔버리면 되잖아. 즉, 2개의 수소 양이온을 2개의 OH 음이온을 양변에 더해버리면 얘가 뭐로 바뀝니까? 2개의 H2로 바뀌어버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성되는 혹은 반응하는 수소 양이온만큼의 OH 음이온을 양쪽에 더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생성되는 혹은 반응하는 수소 양이온의 몰수만큼 그만큼을 양쪽에 OH 음이온을 더해준다고요. 그럼 그대로 주르르 적으면 여기는 물 분자 이렇게 날아가고 요거 이렇게 하나 없어지니까 나머지 쭉 적어주면 이게 염기성 조건에서의 반응식을 완결시켜준 방법이 될 것입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산화수법입니다. 산화수법은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산화수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문제 중에 반응식 완결 중에 진짜 반응식 더럽게 완결 안 되는 게 있어. 가끔 가다가. 아주 미쳐버리는 게 가끔 가다가 아주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쪽 반응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예. 자, 예를 들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산성 조건에서 한번 이거 맞춰봅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Cr2O7 이가 음이온, Cl 음이온, Cr 3가 양이온, Cl2 이렇게 요놈을 반쪽 반응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반쪽 반응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화되는 부분하고 환원되는 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0이 됐죠.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산화수는 산화되는 것은 얘가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환원되는 것은 Cr2O7 일가 음이온이 Cr 3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점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는 산화되었어요. 얘는 환원되었어요. 하고 반반응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수 맞춥니다. 원자수. 자, 여긴 Cl 2개, 여긴 Cl 하나, 여긴 Cl 2개니까 여기다가 2개의 Cl 음이온하고 여기는 Cl2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맞잖아. 여기는 CR이 2개, 여긴 CR이 하나니까 여기는 하나는 Cr2O7 이가 음이온이 2개의 Cr 3가 양이온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줘야 원자의 개수가 딱 맞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화학종만 원자수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산소 맞추고 수소 맞춥니다. 산소 맞추고 수소 맞춘다. 산소는 똑같아요. 물로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는 그냥 똑같죠. 뭐. 여기는 산소 수소가 관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환원은 Cr2O7 이가 음이온, 요놈이 두 개의 Cr3가 양이온 되고, 자, 산소가, 여기는 산소 원자 몇 개? 7개 있잖아요, 7개. 근데 오른쪽에 산소 원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물로. 그러면 7개 되잖아, 산소 원자. 대신에 왼쪽에 누가 없어요? 수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 7에 14, 14개 있으니까 14개의 수소 양이온 하고만 산소 수소까지 맞춰준 거죠.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산화와는 반반 나누고 원자수 맞추고 OH 맞추고 전자 맞추고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한다. 이게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돼. 그리고서 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거야. 안 그러면은 말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 벌어지냐? 안 풀 수는 없잖아. 손을 댔으니. 손을 댔으니 안 풀 수가 없어. 근데 자꾸 틀려. 헷갈려. 그러니까 시간만 째깍.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런 데서 말려갖고 전체적으로 시험이 망가져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연습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전자 맞춥니다. 전자는 최소 공배수 따집니다. 자, 요거 잘 봐라. 이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다, 여기서는. 자, 두 개의 Cl 음이온 Cl2입니다. 좌측에 전하가 얼마죠? 전하. 음이온, 1가 음이온짜리가 두 놈이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전하입니다. 오른쪽엔 전하가 얼마야? 전하. 0이죠. 그러니까 전하가 맞으려면 여긴 두 개의 전자가 나가야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맞겠죠. 전하. 알았니? 그 다음엔 아래 것도 Cr2O7 1가 음이온이 14개의 수소 이온, 두 개의 Cr3가 양이온 플러스 7H2O 되는데, 자, 좌측에 전하가 얼마입니까? 전하. 여기가 얼마야? 전하? 마이너스 2라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여기는 전하가 얼마니? 1가 양이온짜리가 14개 있으니까 플러스 14라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토탈에서 플러스 12가 왼쪽에 전하입니다. 플러스 12가 왼쪽에 전하예요. 근데 여기는 전하가 얼마죠? 전하가, 오른쪽은 전하가, 얘는 중성이니까 전하가 없어. 그럼 여긴 전하가 얼마죠? 전하? 플러스 3짜리죠. 근데 두 놈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6이죠. 그러면은 전하가 맞기 위해서는 왼쪽은 플러스 12, 오른쪽은 플러스 6이니까 6개의 전자 해야지만 전하가 딱 들어맞지. 요거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2개의 전자, 여기는 6개의 전자입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다가 3배를 해주면 되겠죠. 3배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위아래를 더하면 전체 반응이 쭉 하고 써주면 완결되는 것입니다. 수소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로다가 문제를 했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맞춘 거고요. 염기순 조건이면 그 수소 이온만큼의 OH 음연을 양쪽에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반응식 완결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58의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59회에 유력합니다. 또 나옵니다, 이건. 네, 물론 이것보다 더 유력한 것은 저거죠. 저기 뭐야, 적정. 적정 문제가 더 유력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내용을 알아야 풀거든요. 이 내용과 양론의 개념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할 줄 알아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3페이지 4단원까지 되셨습니까? 4페이지 4단원까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약간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마무리 정리를 들어오신 만큼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장 양자론과 원자 구조로 가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